자, 맥스웰은 네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배워왔던 또 이루어져 있던 전자기학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 리뷰를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발견한 사람이죠. 전자기파가 빛이라는 걸. 자, 먼저 첫 번째 가정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가우스 법칙. 전하는 뭐예요? 전기장을 만든다. 맞죠? 우리 했죠? 이 전하 Q가 있으면은 폐곡면에 나가는 이 전기장의 개수는 비례한다. 이게 가우스 법칙 아니에요? 맞죠? 이게 첫 번째 가정이었고, 두 번째 가정은 이제 자석은 그래. 자석은 자기장을 만든다. 자석도 어때요? N극이랑 S극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석이랑 자기장을 만들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자기장에도 가우스 법칙을 사용해서 이 맥스웰이 유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우리 패러데이 법칙 배웠죠? 패러데이 법칙은 뭐예요? 이렇게 유도 전류, 이게 변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N극, S극 하면은 여기 어때요? 여기에 이렇게 도선을 연결해 놓으면 이거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dt, d, 파이, b가 생기죠. 이렇게 변하는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류와 전기장을 만들게 된 거죠.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가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암페어 법칙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암페어 법칙은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을 만들었거든요. 전류. 암페어 법칙 했죠. 오른손 법칙으로 해가지고 혹시 변하는 전기장 위엔 아까 변하는 자기장, 이렇게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기장을 만들었듯이 변하는 전기장도 자기장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수정된 암페어 법칙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빛의 속도를 세계 최초로 이론화해가지고 유도하고 전자기파를 발견돼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기학의 마지막 시간,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론적인 거가 좀 많고 또 특별히 개념적인 거라서 최대한 학생들이 맥스웰 방정식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책에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볼 거 아니에요. 근데도 햄 영상을 이 뒤늦게라도 찾아왔다는 말은 영상을 좀 더 학생들 눈높이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려고 좀 고민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방정식이 됐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지를 조금 더 추가하면서 설명해 주려고 할 거고, 자 이제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카데미의 민식혜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자, 먼저 1법칙. 맥스웰이 1법칙을 맨 처음 뭐라고 했냐면은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했어요. 맞죠? 가우스 법칙에 대한 수식. 이거 맞죠? 왜냐하면은 가우스 법칙이 뭐랬어요? 가우스 Q가 이 전하량 Q입니다. 전하량 Q, 스몰 Q라고도 해도 돼요. 전하량 Q는 뭐에 비례했어? 여기에 따라서 이 전기력선이 많이 비례한다. 많이 나온다. 이게 높으면 비례한다. 오케이? 그래야 는 붙여서 이 유전율이라는 그 미지수를 앞에 비례상수로 넣게 된 거죠. 이게 또 뭐였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인테그랄 EA잖아. 그래도 내적한 거라고 해서 우리 배웠죠, 저번에. 그래서 이 식이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플러스 전하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나오는 거고 나오는 전기력선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뭐야?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전기력선. 이렇게 마이너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우스 법칙에서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돼요? 이게 가우스 법칙 외에 맥스웰이 제안한 1법칙의 의미입니다. 비례한다는 건 가우스 법칙이 얘기했지만 맥스웰은 거기서 자기가 정리하면서 이 분리가 된다. 예를 들어 플러스면은 플러스가 나오면은 이 플러스 이 전기력선의 개수가 나오고, 마이너스 전하량이면은 들어오는 그거 마이너스 전기력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맥스웰이 여기에다가 제 2법칙은 자기장에도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을 써봤어요. 자기장. 그러니까 자석에다가. 오케이? 아까는
전하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에 대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1클롱이면은 뭐 몇 개가 나간다. 예를 들어 10개에 이게 나왔다. 이렇게 치면은 아까 마이너스 1클롱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오는 게 몇 개? 그 10개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번에 맥스웰은 여기만 아까는 이였잖아요. 이 맞죠? 이었는데 여기만 자기장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자기의 방정식이라고 안 해요. 그냥 가우스 법칙에서 자기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유도했더니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더라. 0. 아까는 가우스 법칙은 Q 나왔잖아요. 전하량 Q. 근데 이번엔 뭐가 나와요? 무조건 0이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폐곡면에, 이건 폐곡면이죠. 폐곡면에 자석을 이렇게 넣었더만 나가는 게 있으면 뭐가 돼? 들어오는 게 있어. 이해가 돼요?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조금 폐곡면에 이렇게 잡으면 안 되나? 이렇게 그냥 자르면 안 되냐? 이 자석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면 되잖아. 이렇게 쪼개면은 여기 N극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기 폐곡면 잡으면 나가는 것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자석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렇게 쪼갰잖아요. 쪼개면은 여기가 또 S극이 돼버린다니까. 여기 NS를 이렇게 따로 넣으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자르면 여기 또 자르면 어떻게 돼? 또 NS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무한히 이렇게 잘라도 이 무조건 나가는 게 10개면은 들어오는 게 몇 개? 들어오는 것도 10개야 돼요. 그래가지고 합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는 아까 맥스웰 방정식의 1법칙과 2법칙의 차이는 전하는 분리가 되고 여기 아까 보면은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분리가 돼요.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근데 자석은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N극과 S극은 분리할 수 없다.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단지 그러니까 자석은 쪼갤 수 없다. 그러니까 쪼개도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쪼갤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석을 쪼개가지고 극분리를 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합치면 0. 이거 크게 의미 둘 필요 없고 맥스웰이 정리하면서 자석 전기랑 자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묶어주려고 만들어 놓은 수식입니다. 그냥 가우스 법칙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자기장에 대해서. 이번에 세 번째는 패러데이 방정식이에요. 패러데이 방정식은 우리 유도 전류 이렇게 배웠죠. 유도 기전력 배웠어요. 우리 패러데이 그 공식 배웠을 땐 N에다가 dt, d파이 b. 이거 기억나죠? 그 다음 마이너스는 뭐라 했어? 반대 방향으로 그 저항하는 쪽이라 해서 방향을 나타낸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였어? 유도 기전력이라 했죠. 이게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ED. 원래 우리 전압은 뭐랬어? ED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것도 볼트입니다. 오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맥스웰이 좀 깔끔하게 나타내려고 맥스웰의 성격이 이게 천재예요. 맥스웰은 참고로 천재라서 1법칙은 어때? EDA 이렇게 해서 구하고 2법칙은 어때? BDA 한 거야. 그 다음 3법칙은 뭐 어때? EDL 이렇게 2차원 여기에서 1차원으로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그럼 4법칙은 뭐겠노? DL이겠지.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내려고 이거를 기전력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볼트로 표현 안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볼트랑 똑같죠? 개념은 이해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N은 뺀 거예요. 코일 개수는 빼가지고 자석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의 뭐야? 자기장의 변화는 여기 봐봐.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장을 만든다.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장을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에는 암페어 법칙,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전류가 이렇게 있잖아. 그냥 도선일 경우에는 우리 도선일 때 봐봐. 도선일 때는 I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흐르잖아. I가 흐르면은 우리 이렇게 자기장 오른손 법칙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선에서 우리 오른손 법칙을 써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래, 이 전류가 있어야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류가 있어야만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류가 있어야 자기장 B가 만들어진 거야. 지금 우리 암페어 법칙에서. 오케이? 이거 뮤 I라 해가지고. 이해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오류가 나냐면은 여기서 오류가 나요. 여기서 축전지 있죠. 축전지는 이제 가운데 연결이 안 돼. 여기는 이제 뭘로 꽉 채워넣으니까 이제 여기는 전류가 흐를 수 없다 했죠. 이해돼요? 전류가 흐를 수 없으니까 이 축전지 C에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 충전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거야, 전류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암페어 법칙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스웰이 뭘 가정했냐면은 여기는 전기장이 간다. 전기장이 흐른다. 오케이? 이건 맞죠? 전기장이 흐르죠? 전기장이 흐르는데 이 전기장 흐를 때도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거를 발견한 거죠. 이해돼요? 우리는 아까 전류가 이제 암페어 법칙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만 이 자기장이 이렇게 B가 생긴다 했잖아. 근데 여기도 전기장이 가지만 전류가 흐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를 그 시간당 이 자기장의 변화, 전기력 선개수의 변화. 즉 이게 뭐냐면은 수식을 여기에 원래는 암페어 법칙 이거였잖아.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여기를 추가했어요. 추가. 그럼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이렇게 했어요. 이 가우스 법칙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우스 법칙 뭐야? 아까 Q는 뭐였어요? 이거였잖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가 DT로 나눠볼까? DT, DQ. 그럼 이거 DT로 나오면 DT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당 전하량의 변화니까 이게 I죠, I. 오케이? 즉 이게 뭐야? 이게 I라는 거야, I. I인데 여기는 실제로는 I가 흐르진 않잖아, 여기가. 흐르지 않지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I, D. 그래서 ID라 해서 이게 디스플레이스 커런트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길 대체 전류가 흐른다. 변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쪽에 가정한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ID라고 한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I는 이거 했잖아. 그래가지고 뮤 앞에 이거 암페어 법칙처럼 뮤를 앞에 곱해주고 그 다음에 ID를 곱해준 거예요. 즉 이 수식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걸 좀 깔끔하게 나타내자면은 수정된 암페어 법칙은 뮤 I에다가 언제 이거 축전기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전기장이 전류를 대체한다. 전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대체해서 대체 전류 뮤로 ID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맥스웰의 제4방정식입니다. 네 번째. 즉 이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변하는 전기장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도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자기장이 이것 때문에 변하는 이건 전기장이잖아요. 이것도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네 가지가 다 묶여버린 거예요. 1, 2, 3, 4법칙에 의해서 전기장이랑 자기장이랑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기장이랑 자기장이랑 같이 있다. 사실은 전기장이랑 자기장이랑 떼어내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전자기학을 이렇게 묶인 거예요. 맥스웰 사법칙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의 본질이 전자기파다. 전자기파. 이 맥스웰이 유도한 전자기파는 사실 빛이었어요. 즉 빛은 전자기파라는 거예요. 빛이. 맥스웰이 아까 말했잖아. 1법칙이 뭐라 했어? 1법칙. 전류에 의한 가우스잖아. 이거는 이제 자기에 의한 가우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리 가능이 근데 여기는 분리 불가능. 근데 세 번째는 이제 패러데이잖아. 패러데이인데 여기서는 이제 변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전기장.
이 전기장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수정된 앙페르는 뭐야? 변하는 전기장이. 이건 B라고 할까? 그래서 이거는 자기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봐봐. 전자기파라는 게 이렇게 전기장이랑 자기장은 수직인 거 알죠? 왜냐하면 우리 그 오른손 법칙에서 우리 배웠죠? 햄이. 이 손가락이 뭐라 했어? 이게 전류 I고, 이게 뭐라 했어? 이게 B고, 이쪽이 뭐 손바닥이 F라 했잖아. 오케이? 이해돼요?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 이게 오른손이면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FE. 오른손을 하면은 이렇게 돼. 아, 이쪽이 맞구나. 이쪽 F. 미안해요. 자,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조건 얘랑은 무조건 어때요? 수직이죠. 얘가 전기장이잖아, 전기장이. 그럼 봐봐. 이렇게 수직 관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 수직 관계 있는 거 원래 알고 있었다고. 근데 뭐가 왜 맥스웰 방정식이 왜 묶어줬냐? 이 말은 이 전자기파, 즉 빛은 전자기파였다는 거, 빛은 전자기파였다는 거 나중에 다음 장에서 보여줄게. 자, 전자기파는, 지금은 전자기파를 할게. 이 전자기파라는 거는 전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지. 전자기파는 따로 자기장, 전류 필요 없이 서로 변하는 자기장, 변하는 전기장을 수없이 만들어서 빛의 속도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즉, 이 전자기파는 이쪽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럼 서로가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까 패러데이 법칙이 뭐야? d 파이 b 이게 만들었잖아. 맞지? 근데 이건 또 뭐? 얘도 계속 변하는 거야. 얘도 b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빛은 전류가 필요 없이 계속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너네들이 전화도 쓸 수 있고 통신도 발전하고 다 발전한 거. 라디오. 왜냐면 이게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니까 이게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속도는 이제 구해줄게요. 근데 이게 빛의 속도로 전파했다고 봅시다. 빛의 속도로 전자기파가 빛이라는 거를 발견했거든요. 이게 빛의 속도니까 야, 외국에서의 라디오도 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전류가 필요가 없다니까. 도선 연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전자기파를 한번 팍 만들어 놓으면 지네들끼리 계속 변하는 자기장, 변하는 전기장, 이 수정된 거 수정시켜 놨기 때문에, 이거 수식을 수정시켜 놨기 때문에 전류라는 거 필요 없이 끝없이 빛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전자기파가 생성된다는 거를 발견한 게 이 맥스웰 방정식의 의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맥스웰 방정식의 빛의 속도를 유도해 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파동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랑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수식 많겠지만, 햄은 학생들 눈높이에서 학생들이 배운 것만 가지고 유도하도록 할게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햄이 전기력 QE라 했죠. F. 전기력 F는 뭐야? QE. 오케이? 왜냐면 Q는 이거 R제곱분의 K, Q. 이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 K 값은 또 뭐였어? 4파이 입실론 제로였잖아, 이거. 기억나죠? 이 전기장이. 그래서 Q이라는 거 우리가 이 전기력이죠, 전기력. 그 다음에 F, 우리 로렌츠 힘, 렌츠의 힘에서 BQV. 기억나요? 이건 뭐예요? 자기력. 그래가지고 햄이 이거 어떻게 써? 이거 DT, DX잖아, 이거 DL이잖아, L이. DT, DL이, 이 V가. 그러니까 이걸 DT 이걸로 옮기면 어떻게 돼? BIL이 되죠. 이거 DT, DQ를 이쪽으로 가져가면 BIL. 이것도 자기력이죠. 오케이? 이건 전류에 의한 자기력, 이건 전하에 의한 자기력. 근데 햄이 일단은 여기가 Q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BQV 이거 쓸게요. 이거 두 개. 아까 햄이 이거 전기장 세기 F가 있고 자기장 세기 F가 있을 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준다 했죠? 서로가 만들어주면서 서로가 똑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같은 거예요. 전기장 자기력의 세기가 같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QE는 BQV. 오케이? 이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Q 날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봐봐.
내가 아무거나 잡아도 돼.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햄이 일단은 먼저 쉬운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에 있는 B랑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가우스 법칙 배울 때 1을 넣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빛이 공간을 통과한다고 할게요. 구면을 통과한다고 볼게.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일단 구면으로 할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구면을 통과하면은 우리 이거 유도해가지고 구한 기억나죠? 가우스 법칙이. 잘 헷갈리면 2강 참고하면 됩니다. 2강에 가우스 법칙 나올 거예요. 여기 넣을게요. 왜냐면 이게 속도를 지금 전자기파가 빛인지 지금 모르는데 속도를 구해보려고. 자, 넘어가 어떻게 돼? 입실론 제로 4파이 R제곱 Q.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V는 여기 곱해주고, V. 지금 이게 전자기파를 한번 유도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넣으면 돼? 여기다가 4파이 R제곱이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뮤제로가 나오죠? 뮤제로. 그 다음에 Q. 자, 이거는 벡터, 방향 벡터의 의미만 쓴다 했죠? 비오사바르에서. 이 V만 쓰면 되죠? 이렇게. 이해돼요? 오케이. 자, V가 두 개나 나오네. 그럼 봐봐. 여기 4파이R을 이렇게 없애도 되겠죠? 그 다음 Q 날려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V만 제곱이 나와요. V제곱에다가, 뮤 제로, 입실론 제로의 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넘기면은. 맞아요. 그래가지고, V 값을 계산했더니, 이게 빛의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뮤 제로가 이거고, 입실론 제로가 이거예요. 알겠죠? 이걸 대입했더니 몇이 나오냐면은 뭐 2.997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우리가 알고 있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이 빛의 속도를 최초로 수식으로 전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이 유전율 입실론 제로랑 이 뮤제로 값이 원래는 빛의 속도를 가정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계산해보니까 계속 이 값이 나와서 써왔던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신기하게도 진공에서의 이 값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빛의 속도는 진공이랑 물이랑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 써왔더니 이건 상수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근데 이거 둘이 곱하니까 루트를 씌우니까 빛의 속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전파들이 다 이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증명해내버린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됐는데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됐는데 이게 그 아인슈타인한테도 엄청난 영감을 준 거예요. 이해돼요?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천재였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1890년도에 죽었을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가 발명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2023년에 사나? 200년도 안 된 거라니까. 200년도 안 됐다니까. 2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때요?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핸드폰, 라디오, 뭐 엄청난 게 발전됐죠. 전자기기들이. 이해돼요? 엑스레이, 뭐 MRI 이런 것들을 다 이것 통해서 발견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변화가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파는 모두 빛의 속도이다. 안테나, 편광, 엑스레이 등 이런 거에 막 발전을 이룬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이론의 근거를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아마도 그 맥스웰이 죽은 다음에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도 아인슈타인 몇 살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근처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이론을 읽어봤을 거 아니야. 읽어보니까 그래,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건 빛 아니냐.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입실론 제로와 뮤제로 이 값이 우리가 아까 비례상수로 써왔던 이 식이 자연의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일정한 상수였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빛, 전자기파. 그러니까 이거보다 빠른 물질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의 근거가 뭐냐면은 빛이 가장 빠르다. 상대성 이론. 그래가지고 빛보다 빠른 게 없다. 그래가지고 상대성 이론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상대성 이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스웰이 천재였지만 맥스웰이 학부생이었대요. 학부 졸업하고 2년 뒤에 이걸 발표했다니까. 너희들 이거 현타 오죠? 햄도 현타 오네. 야,
이 얼마나 천재였어요. 오케이? 근데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그의 맥스웰에 비하면은 안 똑똑한 거야.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더 유명하잖아. 근데 사실은 맥스웰이 훨 천재였다는 거죠. 사실은. 원래는. 왜냐하면 얘는 학부생이었고 아인슈타인은 박사 이후에 나중에 상대성 이론 나왔잖아요. 뭐 그것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잘 봐요. 이런 것 때문에 아인슈타인 이론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빛은 전자기파로 따로 전기력인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이렇게 생성하여 진행함. 그러니까 전류가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전자기파를 딱 쏘으면은 그 다음에는 빛의 속도로 진행하니까 지구 7바퀴 반을 돌잖아요. 빛이 1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랑 통신할 수 있는 거야. 전자기파로. 오케이? 속도가 이렇게 빠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제 전자기파는 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책에 나왔으면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이 가시광선이라죠. 눈에 볼 수 있는 이 빛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파장이 길면 뭐예요? 에너지가 작고 리모컨,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라디오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된 거죠. 오케이? 속도는 다 빛의 속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왼쪽 이건 적외선이죠. 적외.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외죠. 자외. 보라색 바뀌니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이런데 엑스레이. 그래서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은 자외선이니까 자주 안 맞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 파장이 굉장히 짧으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투과할 수 있는 거, 투과.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잖아요. 몸속이. 엑스레이를 투과시킨 거라니까. 그냥 충돌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주 투과하면 학생 몸에 엄청나게 안 좋죠.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산업의 발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맥스웰 방정식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햄이 일단은 이게 문제풀이보다는 일단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되는 거고 사실은 책에서도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좀 배우라고 좀 이해하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제 편광이나 이제 빛의 세기, 이제 파동의 세기에 대해서만 잠깐 이용하는 거 어떻게 이용되고 또 시험 문제는 또 어떤 게 나오고 사실 맥스웰 방정식을 유도하라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